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파타고니아로 가보고자 합니다. 파타고니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광활한 남아메리카 대륙의 땅끝? 이 땅끝에 때묻지 않는 자연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남극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이제 많은 빙하들, 그리고 거기서 서식하는 이 위풍당당한 펭귄, 또는 이 지형을 따서 브랜드를 만든 파타고니아 의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파타고니아는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신비로운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문명으로부터 많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신비의 대상이자 개척해야 하는 대상으로 우리 상상계에 자리를 잡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파타고니아의 한 500년간의 역사를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지역은 인류의 다양한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한 수단으로 이제 발전되어 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그렇게 해서 문명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 과연 문명은 파타고니아에게 어떤 존재였을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모에 들어가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 네모를 채워주시고 그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타고니아는 지리적으로 현재 칠레와 아르헨티나 두 개 나라 남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 국가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광활한 영토입니다. 이곳이 파타고니아라고 명명되기 전부터 이제 있었던 곳이죠. 남단으로 내려올수록 사실은 정착해서 살아가기가 이제 어려운 토양들이 이제 나오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기원전 1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동굴 벽화의 이런 흔적들은 여기 살았던 사람들의 그 예술적 소양을 엿보게 하지요. 이곳은 까바 데 라스 마노스이라는 곳인데요. 즉 손의 동굴이라는 곳입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콜럼버스가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는 발견이라기보다는 이미 기거했던 원주민들과의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파타고니아에서는 아오니갱, 떼웰체, 마푸체 같은 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기후대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칠레 쪽은 보시면 해양성 기후로 비가 많이 오는 그 척척한 그런 날씨이지만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는 이제 사막지대가 많고 약간 추운 그런 툰드라 스텝 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사실은 조금 척박했었는데 쓰임새가 토양에 있었다, 토지에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바다를 끼고 있었던 점 때문에 이제 두각이 되지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파타고니아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했을 때 이제 향신료를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거였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한 항로들이 필요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젤란은 에스파냐의 왕국의 후원을 받아서 이 세계 일주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실은 완주를 하지 못하고 필리핀 인근 해협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이베리아 반도를 떠나서 이렇게 브라질 해안 쪽으로 내려가서 여기 지금 자신의 이름을 딴 마젤란 해협을 지나서 이렇게 이제 태평양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젤란은 에스파냐를 5개의 배를 몰고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지도에 보시는 산 풀리안에 도착해서 떼웰체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키가 크고 발이 크다라고 해서 발이 큰 사람 빠따곤이라는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파타고니아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더 내려가서 이 마젤란 해협을 지나갈 때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높이 몰아쳐서 배 한 대는 침몰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되돌아가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래도 한 3주 동안 이 험난한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서 망망대해를 만났는데 그 바다가 평온하다라고 해서 태평양, 평화로운 바다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마젤란은 결국 이제 죽게 되고 돌아간 배는 단 한 척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남아있는 선원이 굉장히 이제 적었었죠. 270명에서 출발을 했었지만 한 19명 정도가 이제 생존해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푸에르토 데세아도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The Desire라는 영국의 어떤 큰 범선의 이름을 딴 곳인데요. 이 범선이 정박했던 곳이라고 해서 푸에르토 데세아도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영국은 왜 이곳에 자꾸 진출을 하려고 했을까요? 대한항로를 찾기 위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에스파냐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이어호가 두 번 출항을 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있었던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선원들의 봉기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먹을 것들을 챙겨야만 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파타고니아에 있었던 펭귄들을 사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려갔을 때 이제 사살을 하고, 그 다음에 소금에 절여서 식량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 두 번째 항해를 하게 될 때 1500년 후반대에 한 2만 마리의 펭귄을 사살을 해서 소금에 절여서 가지고 갔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뭔가 절임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 고기는 다 썩었고, 그리고 많은 이제 선원들이 이제 괴혈병으로 죽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배가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고기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마을에서 이 냄새가 이제 몇 주간이고 이제 없어지지 않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이어호가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멋있게 나오곤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선원들의 비참한 죽음과 동행했었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웨이저호의 재난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잘 알려진 것으로는 이제 비글호 항해가 있죠. 그 비글호는 탐사를 위해서 이제 보내졌던 배였고, 두 번에 거쳐서 이제 티에라 델 푸에고를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다윈이 이제 두 번째 항해에 함께 하게 되는데, 다윈이 쓰는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항해기 때 이제 원주민 4명을 데리고 와서 영국에서 교화를 시키고 이제 소위 신문명을 접하게 이제 해줬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티에라 델 푸에고로 되돌려 보내면서 원주민들을 문명화시키는데 이제 활용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도착해서 어떻게 했었다라는 기록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그 서양 복식을 모두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예전에 살아갔던 모습으로 똑같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이제 그 서양인들을 이제 모르는 척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문명화의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떼웰체 족장의 가족의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주민에 대해서 백인들은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사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신체적인 특징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박람회에 이렇게 이제 소위 진열을 하는 그런 어떤 진기하고 이제 이국적인 어떤 대상으로 소개를 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원주민의 키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백인들이 이제 파타고니아에 다다랐을 때 해안선에 대한 측량도 진행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동식물들을 채집해서 또 관찰하고 자연과학 쪽으로 이제 지식을 축적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두었지만, 거기에는 원주민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키를 측정을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기록을 함으로써 과학을 통한 일종의 통제, 지식을 통한 일종의 식민화가 진행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해안이 아닌 육지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복이 이루어졌을까요? 칠레의 소위 정복자, 콩키스타도르는 페드로 데 발디비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1541년에 산티아고라는 곳에 이제 깃발을 꽂습니다. 산티아고라는 지명도 본인의 고향이었던 엑스트라마두라 지방에서 이제 따온 것이었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여기에 깃발을 꽂음으로써 여기를 이제 에스파냐의 영토로 그렇게 공표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칠레를 따라 내려가는데 비오비오 강이라는 데서 원주민들의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그 마푸체 원주민들이었는데, 이쪽에서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용맹했던 원주민으로 지금까지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에스파냐 사람들로부터 말 타는 방법을 익혀가지고 이제 무기들을 개발을 해서 계속 그들의 터전을 지켜왔었고, 그래서 이 비오비오 강을 뚫고 지나가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신생 공화국인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출범을 한 이후에도 그렇게 정복이 되지 않았던 땅들입니다. 여기에 그 칠레 파타고니아가 시작이 되는 곳에 이제 많은 마푸체 집성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지도는 약 1850년대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토에 칠레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자신의 영토로 이것을 편입시키려는 이제 노력들이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61년에 칠레가 이제 군대를 보내서 정복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약 20년간 아라우카니아의 정복이라는 이제 전쟁을 펼치면서 이제 마푸체를 소위 이 땅으로 부터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굉장히 많은 마푸체들이 이제 죽습니다. 약 50만 명이었던 인구가 2만 명으로 줄어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줄어든 원인이 무언가를 들여다보면은 전쟁 때문에 많이 죽었던 것도 있었지만은 전염병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기도 했고, 또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 가축들을 다 칠레군이 이제 훔쳐갔던 것이죠. 비슷한 시기에 아르헨티나 정부도 똑같이 그들의 원주민들에 대한 어떤 소위 이 사살과 그 이주 정책들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의 정복이라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한 1000명 정도의 마푸체를 이제 사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5,000명 정도가 이 강제 이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그렇게 굳이 마푸체를 이주를 시켰어야 했고 이제 없애야 했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을 우리가 종족 학살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 신생 국가였던 이들 나라에서는 그들이 구상하고 있던 국민 국가에는 그런 국민, 원주민 국민은 이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파타고니아의 산악지대를 빼놓으면 사실은 이런 툰드라 같은 곳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이곳을 보고 영국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양모 산업을 펼치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메리노 울 양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양모를 생산을 하고 또 양고기 도축업이 이제 성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양들이 여기에 이제 나타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 양들을 소위 키워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또 생태계가 이제 교란이 되었는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원래 서식하고 있던 푸마하고 콘도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푸마와 콘도르는 양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양을 잡아먹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농장주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푸마와 콘도르를 계속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푸마와 콘도르가 이제 멸종 위기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이 집은 파타고니아의 왕이라고 이제 불렸던 호세 메넨데스의 저택입니다. punta-arenas에서 호세 메넨데스의 저택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데, 베르사유의 궁전을 이렇게 방불케 하는 그런 화려함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개발 명목으로 굉장히 많은 땅을 파타고니아에서 사게 됩니다. 그리고 라 아노니마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양모, 양고기, 도축업, 유통업,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운송, 전기, 부동산, 은행, 여러 가지 산업들을 여기서 이제 소유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가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경제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지역으로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파타고니아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양모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입된 양모 노동자들, 그리고 그 양을 수출하기 위해서 한국에 일했던 노동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임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장주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부에 도움을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파견해 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파견되어서 진압을 하러 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타고니아 트라히카, 비극적인 파타고니아 또는 파타고니아 레벨데, 반란의 파타고니아라는 이제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여기서 이제 소위 자신들이 이제 묻힐 땅을 파고 그리고 거기서 총살당해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감정들이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이 노동자들 중에는 농장주들의 부녀자들을 강간하기도 하고 했던 이제 이런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리오 갈레고스 양모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제가 좀 정리해 온 게 있는데요. 그다지 많은 것들을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수용할 수 없었던 경직된 그 조건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많은 희생들이 거쳐간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굉장히 많은 선원들의 죽음, 그리고 굉장히 많은 펭귄들의 죽음, 노동자들의 죽음, 군인들의 죽음, 그리고 원주민들의 죽음. 동물과 사람 할 것 없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죽음들이 있었고 영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예, 오늘은 여전히 이제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뽐내고 있는 파타고니아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광 상품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크루즈만 해도 그 78개 정도에 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로드트립도 많이 갑니다.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배우 이원 맥그레거가 여기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은 것도 있는데요. 전기 모터사이클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이제 담은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기 모터사이클이라고 해도 뭔가 충전을 해야 되는 기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급속 충전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파타고니아에 이제 막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개발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본격적인 채굴 산업들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파타고니아 북부 지방의 네우켄 지역에서 바카무에르타라는 곳에서 이제 셰일을 채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고 채굴을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마푸체들은 거기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채굴을 할 때 많은 토양 오염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발암 물질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존이 이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굴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자연 보존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더그 톰킨스라고 하는 미국의 사업가가 파타고니아의 땅을 사가지고 그 정부들에 다시 이제 헌납을 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조성을 해달라라는 그런 조건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땅을 매입하는 데 논란이 있기도 했었지만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자연이 지금 보존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파타고니아를 가보고 싶어 하면 그건 좋은 것일까요? 여행 작가였던 세바스찬 모닥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다 이렇게 파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욕망들이 조금 더 큰 개발로 이어지고 자연 훼손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가보고 싶었던 곳을 내가 보존하고 싶으면 버킷리스트를 파쇄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파타고니아를 조금 쉬게 해주면 어떨까요? 이제는 조금 쉬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의 초반부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졌어요. 파타고니아에서 본 자연과 문명과의 조우가 500년간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 네모에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으니 이제 판단을 직접 해주셔서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